동이 트자마자 향한 곳은 멋들어진 요트가 즐비한 화성의 전곡항입니다. 천년 전에 이 바다를 오갔을 이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어떤 인연으로 이 바다를 드나들었을까? 시간의 퍼즐을 꿰는 일은 첫사랑 그녀처럼 설렘 그 자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죠? 건강하시죠? 또 같이 또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뭐 배도 타고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오늘 탑쌓기를 함께할 든든한 동행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첫 여정은 경기의 바다, 그 한복판입니다. 바다의 역사는 왠지 그 규모부터 다를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게 여기가 백제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바닷길로 갈 때는 가장 가까운 길이 경기만이기 때문에 경기만이 굉장히 중요하죠. 경기도의 좌측 허리인 이곳 경기만은 대륙과의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경기라는 지명이 처음 생겨난 것은 1018년 고려 제8대 임금인 현종 때 왕도와 그 부근 지역을 경기라 칭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경기의 서쪽 지역은 아주 광활한 이런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이 바다 덕분에 경기의 지난 1000년은 아주 풍요로울 수 있었고, 반면에 이 바다 덕분에 크나큰 부침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서쪽면은 육지가 아닌 바다입니다. 위로는 북한 옹진반도와 아래로는 충남 태안반도와 만나는 528km 육지를 둥그렇게 파고 들어온 경기만은 동아시아의 격전지였습니다. 그 배가 막 도망가다가 여기서 숨어버렸어. 요 바로 앞에. 네, 바로 요 바다. 그래서 여기서 1000명 이상의 해군들이 죽어버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때 청나라 군대가 이 마산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한양에 가서 대형군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청나라가 압송해 갔습니다. 사라진 길을 따라 천년의 역사를 더듬어 갑니다. 경기의 천년 역사를 발굴하는 OBS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2015년과 16년에 이어 올해도 대장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경기의 바다, 경기만에서 그 천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파도를 가르며 도착한 곳은 경기만의 한복판. 하루에 한 번밖에 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오지섬에 다다랐습니다. 조심하세요, 미끄러. 네네네네. 여기다 놓게. 아유, 장관님이 네네. 국들을 나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군요. 그게 이거는 뭐 어떻게 치울 수가 없는 거네. 내리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겨우 83가구가 살아가는 작은 섬. 이 오래된 섬의 이름은 풍도입니다. 섬에 딱 도착해서 이 느낌이 굉장히 섬이 아늑하고 아주 조용하고, 이 섬에 있으면 밖에서 뭐 무슨 일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담하고 아름답게 생긴 이 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국운을 가를 만큼 큰 사건이 이 섬 앞바다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풍도 앞바다예요. 아, 요 앞에? 요 건너편 쪽이죠. 예, 저 섬 건너편. 반대쪽에? 예. 이 작은 섬이 목격한 그날의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국운은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디 다른 세상 가는 것 같아? 섬의 맞은편, 그날의 일이 낱낱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로 이동해 봅니다. 때는 1894년 7월. 그날도 오늘처럼 안개가 자욱했을 것 같습니다. 배 이름이 고승호인데 고승호. 예. 그 배가 여기서 출몰했어. 바로 앞에? 예, 바로 요 앞에. 바다? 예. 이 고승호는 뭐냐면은 영국 상선인데 청나라 군대가 빌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거기 한 1200명 정도의 청나라 군인을 타고 나타나니까 이 일본 이 함대가 이제 검문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검문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또 이 고승호를 공격을 해버려요. 이 고승호가 이제 침몰을 하는데 1200명이 다 침몰을 합니다. 당시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청과 일본의 세력 다툼이 최고조에 달한 때입니다. 두 나라가 놓이던 것은 다름 아닌 조선이었죠. 조선의 땅에 조선이 아닌 두 나라가 들어와 조선을 놓고 싸움을 벌인 역사. 일본은 이 풍도 앞바다에서 압승함으로써 동북아 패권 장악의 기선을 제압합니다. 이 해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으로서는 최초로 외국 군대와 벌려서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굉장한 자신을 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불행한 게 뭐냐면은 일본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부터 그 기운, 그 성기를 잡아서 청일 전쟁에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청일 전쟁이란 게 어떤 전쟁이냐 하면은 당시 조선에는 이제 청나라와 일본 세력이 대립을 하고 있었고 러시아와 영국 세력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일기무로 해서 조선에서 침략의 큰 발판을 잡는 거죠. 그 발판의 출발이 이 풍도해전이고, 그래서 이 풍도해전이 우리 역사에서 볼 때는 굉장히 뼈아프고 우리나라가 나중에 19식민지로 연결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시발점이 된 예. 거네. 우리에겐 뼈아픈 그 기억이 일본의 역사에서는 빛나는 승전의 기록입니다. 이후 일본은 조선의 식민지화라는 무자비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제국주의의 야욕에 불타는 일본에게 풍도는 너무도 중요한 거점이었죠. 동아시아 세계에서 최초로 중국과 일본의 해양 세력이 본격적으로 대결한 겁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질서뿐만 아니라 당시 아시아 질서까지도 흔드는 중요한 사건이었었는데요. 국제 질서란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부상과 청나라의 몰락,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 재편,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적 질서로 접어가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풍도의 저 섬과 지금 이 바닷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서 해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치열한 해전이 있고 청나라 군대가 엄청 많이 죽죠.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왜 하필 이 길목이었느냐, 이 바다. 둘이 뭐 만날 수 있는 지점은 뭐 이 넓은 바다에서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이건 이제 이 바닷물의 깊이를 보면은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시죠. 요게 풍도죠 지금. 네, 노란색 이제 풍도 육지를 표시. 서해 바다 보통 얕은데요. 여기가 좀 특별히 깊습니까? 예예. 저희가 이쪽으로 보시면 큰 배들 다니는 이제 수심이거든요. 네네. 이게 한 40m에서 한 50m 나오고요. 풍도 바로 옆에는 30m까지 나옵니다. 풍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네. 우현 쪽으로 가면 평택항, 평택. 노수 쪽으로 가면 이제 인천항까지. 요 파란 데는 다 수심이 높아요. 다 깊은데요, 여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길로
대형 배 내지는 뭐 하여간 모든 항로가 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군요. 선실안의 수심계가 풍도 해전의 의문을 풀어줍니다. 당시 조선에 주둔해 있던 양국 함대는 경기만을 대표하는 길목에서 조선을 놓고 싸웠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해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경기만의 모든 대형 선박은 풍도 앞바다를 지납니다. 인천과 충청 이남을 잇는 종단길과 평택항을 드나드는 횡단길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죠. 양군이 조우하고 전투를 벌인 것은 우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양대 세력이 접전을 벌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남북 연근해항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황해 중부 횡단항로가 있을 때 일본서 북상하던 일본의 해군과 그리고 중국의 산동반도에서 출발했던 청군이 마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기만 일대고요. 일본은 미리 그 지역을 조사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청나라 해군을 거기서 맞닥뜨린 순간에 그들을 포격함으로써 전쟁 승기를 잡은 겁니다. 전 여기 와서 이 풍도라는 존재도 알게 됐는데 아마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풍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모르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 풍도 해전을 잘 알죠. 왜냐하면 이게 외국과 싸워서 처음 이긴 자랑스러운 전투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풍도 해전에서 일본군이 이기는 것이 결국 우리 역사의 비극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참 그 비극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좀 기억하지 않고 잊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런 역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되새기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풍도 해전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사실은 또 이 지역이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에도 그 상륙작전한 군 부대가 이 해로로 지나가죠. 그리고 또 신미양요, 병인양요 당시에도 또 프랑스 군대, 미국 군대가 이곳을 지나와서 강화도를 공격을 합니다. 아하.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바닷길이 정말 중요한 길이네요. 네? 이 경기는 서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든든한 외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해상로를 품고 있는 이 경기만은 대내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내륙의 세력들도 이 경기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만의 천년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으며 한편으론 가장 치열했던 무대는 어디였을까? 우리는 지금 경기만의 천년 관문을 찾아갑니다. 뱃길을 지나 육로로 들어서니 황금 들녘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이 정말 들판이 아주 넓고 또 여기 보니까 이 벼들이 고개를 다 숙였네요. 이삭이 딱 팬 거 보니까 그냥 마음이 다 부근하고 아주 그냥 가슴이 시원합니다. 근데 여기가 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때는 바다였어요. 아, 여기가요? 예, 바다하고 삼국시대에는 네. 여기가 중국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국제 무역항이었고요. 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게 7세기에 차지합니다. 네네. 근데 그전에는 신라가 이 한강 유역과 이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상도 구퉁에 있어서 중국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이 지역을 차지하고 난 뒤에 당나라와 교역을 하고 당나라의 선진된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힘으로 삼국도 통일하고 통일신라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항구입니다. 항구는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과거의 바닷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물길에 실려 선진 문명이 드나들었죠.
여기 차지하기 전에는 200년간 4명밖에 신라가 중국에 사신을 못 보내요. 근데 여기를 차지하고 난 뒤에는 100년간 40명이 넘는 사신들과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건너갑니다. 여기 오고 난 뒤에 신라가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었는가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통일 신라 시대에 당시 최고의 천재라고 알려진 최치원이가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이 항구를 떠나서 중국으로 건너가죠. 12살 때 갔으니까 네. 요새식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조기 유학인데요. 최치원은 4살 때 그를 깨우치고 4살에 그를 예, 깨우치고 10살 때 사서삼경에 통달했다고 하니까 신라에서는 정말로 천재를 알려졌죠.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최치원 집안이 육두품이에요. 육두품이면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식으로 하면 차관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아버지는 이 천재인 아들이 당나라 같은 넓은 세상에 가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에피소드가 너 당나라 유학 가서 10년 내로 과거를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버님, 그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말거라. 나 역시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열심히 하거라. 네, 명심하겠사옵니다. 6년 만에 합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죠. 그러다가 더 놀라운 것은 6년 만에 합격하고 몇 년 뒤에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난이 일어납니다. 황소의 난이라고. 근데 황소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황소가 한참 전성기 때 이 당나라 수도 장안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점령을 했을 때 이때 이 황소의 토벌군 사령관에서 옆에 종사가 하나 따라간 게 최치원인데 최치원이 그때 유명한 글을 써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인데요. 이 글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정말로 황소를 꾸짖고 두렵게 만들어서 황소가 이 글을 읽고 침상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말이 전할 정도로 명문을 쓴 너무 놀래서 놀랬죠. 그런 유명한 학자들, 성녀들, 관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 항구에서 중국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신라가 가장 뒤떨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라가 당나라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비약적인 발전하고 마침내 삼국 통일까지 이룹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문이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엄청난 차이가 생겨나네요. 그렇죠. 옛날엔 이게 바닷물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수영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국제무역항이 사라진 그 인근에 오래된 성곽이 남아 그날의 번성함을 말해줍니다. 그 모양 따갖고 요즘 복원을 다시 해놨다는 거죠, 지금.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당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0년을 사용한 산성입니다. 경기만이 가장 번성하던 시절 항구 도시를 관리하는 행정처소이기도 했습니다. 정상부에 쌓은 태묘식 성곽은 7세기 전후에 지어졌고 골짜기를 끼고 널따랗게 둘러친 포곡식 성곽이 이후에 보태졌습니다. 아, 여기 저 발굴한 이 우물지, 당성 내부에 식수를 공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의 예토.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산성에서는 정말 이 우물이 중요하죠. 없으면 그렇죠. 뭐 안 되잖아요. 우물이 없으면은 그 병사들 여기를 지킬 수가 없죠. 산성의 주인은 여러 차례 바뀌었을 테지만 우물터는 그 자리 그대로 세월을 견디고 있습니다. 무려 1000년에 걸쳐 국제 외교와 물류의 1번지였던 과거의 당성을 떠올려 봅니다. 여기서 내려다 보니까 이 성 밑에 바로 여기까지 물길이 들어왔겠구나 이런 느낌이 그냥 확 오네요. 그렇죠. 성 가까이 물길이 들어왔고요. 이 당성은 삼면이 다 물길이었습니다. 예, 물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처럼 산성이 바닷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산성은
바다도 지키고 또 요 앞에 있는 포구도 지키고 육지도 지키는 아주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산성이었어요. 당성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삼국시대에는 가장 역동적인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이었죠. 당성이란 산성의 이름인 동시에 대당 무역항이 있던 이 일대를 통칭하는 행정지명이기도 했습니다. 당성이 글로벌 항구 도시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입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옛 지도를 보면 당성 주변으로 해가 드나드는 포구가 여럿 있어 당성을 중심으로 한 항구 도시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당성을 차지하기 위한 삼국의 다툼도 치열했습니다. 원래 백제의 영토였던 당성은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손에 넘어갔다가 신라 진흥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신라는 경기만과 당성을 차지함으로써 막혀있던 황해 진출로를 확보했고 그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중국 산동반도와의 직항 노선으로 눈부신 발전을 꾀할 수 있었죠. 실질적으로 중국 쪽과 우리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은 산동반도 동쪽 끝과 경기만이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동서횡단항로와 남북연근항로가 마주치는 것이 바로 경기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만을 장악하게 되면 한반도의 반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경기만이 없었다면 통일을 이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당성의 발굴 조사는 현재까지 30년 동안 진행돼 왔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당성이 대당무역의 제1관문이었음은 4차에 걸친 조사 결과 여러 유물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발굴 동안에 우리가 당자가 들어간 명문 기와를 찾음으로써 이게 당성이라는 게 틀림없었고, 신라가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였고 당과 교역을 위해서 이 성이 있는 이 지점을 항구로서 활용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과의 교역, 그러면 당은 그때 지금 현재 서안에 있었는데 그 장안이죠. 과거에는 그게 이제 실크로드, 사막을 건너온 실크로드의 중간 거점이고, 나머지 거기서부터 이제 경주로 가는 길로 따진다면 이게 당성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한반도로 들어오는 관문임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경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바다를 산동에서 건너서 바로 왔을 때 가장 최단 거리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주까지 이어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당성과 신라 경주를 잇는 거, 당성과 산동을, 중국의 동해안을 잇는 이 해상 실크로드 자체가 실크로드의 일부로서 지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최대의 교역로인 실크로드, 동서양을 잇는 이 역사적인 길에 신라의 경주까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때 신라가 중국과의 교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경기만의 해상로와 당성 일대에 항구 도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경기만의 번성한 시간이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해검 정책, 바다를 안 나가는 정책을 피기 때문에 경기만이 좀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바다를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바다를 닫았기 때문에 1800년대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이 강제로 이 바다를 열게 하잖아요. 1866년에 프랑스가 공격한 병인양요가 있고 71년에 심해양요가 있고 75년에 운양호 사건이 있으면서 우리가 강제로 바다를 열게 되고 결국 그런 닫은 결과는 35년 뒤인 1910년 식민지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닫는 것과 여는 것은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동아시아 세계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역시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런 것이고요. 그 동일한 무렵에 일본이 미국에서 강제로 개양된 겁니다.
그 이후에 당시 청나라와 일본은 해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단예를 쓰는데 조선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내륙지향적 국가였었고요. 그리고 산업은 농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상업도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류의 문제도 상당히 소홀히 됐습니다. 수도를 보호하는 든든한 외피였고 해상 거점으로도 훌륭했지만 경기만은 그 자체로도 경쟁력이 넘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둘러보면 국제 항로로서의 이 바닷길 열린 거 그것만이 정말 중요한 건가? 아니죠. 그 국제 항로에서 중요성도 있고 네. 또 중요한 자원이 또 소금이 많이 나옵니다. 소금이요? 예. 경기만의 해안은 천혜의 갯벌이 구불구불 문어발처럼 뻗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만으로 흘러드는 하천들은 유량이 적어 해수의 염분 농도가 높습니다. 소금을 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죠. 이 경기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에 있어서는 비상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지역을 서로 장악하려고 이제 눈독을 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항이라고 하는 것, 당항성, 이 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어떤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나루, 항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호시탐탐 소금 산지를 노리고 있는 주변 세력들을 이제 통제하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관제 시설로서의 어떤 관방 시설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나라가 장악하든 간에 경기만을 장악한 나라가 국력이 강성했고 또 번성했다. 비결은 이제 소금 산지의 독점적인 장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 산지 장악이 곧 권력으로 이어지자 고려시대에는 나라에서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 개인 간 거래를 금했습니다. 당시 경기만은 서해보다 몇 배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제1의 소금 산지였습니다. 이곳 경기만은 이 삼국이 다툴 정도로 귀한 그 천혜의 소금 산지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경기에서 소금 산지를 떠올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토록 귀했다는 이 소금 산지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나라에서 전매를 할 정도로 중요했던 경기만의 소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날의 경기만에는 갯벌도 염전도 거의 남아있지 않죠. 우리는 당성을 빠져나와 사라진 염전을 찾아 나섰습니다. 화성시 서신면의 공생염전은 경기도에 몇 남지 않은 천일염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고생 많으시네요. 예. 야, 오늘 날씨가 괜찮아서 소금 좋겠네요. 소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아, 이거 금방. 아니 저 물 위에 있을 때하고 전혀 느낌이 다르네요. 보석 같으네. 네? 바짝바짝하고. 예. 아니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 이 염전 위에서 어느 정도 며칠 걸려요? 바닷물을 직접적으로 와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일주일 걸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일주일. 갯벌 바닥을 다져 바닷물을 가두고 햇볕에 증발시켜 얻는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바다와 갯벌과 태양, 염부의 고된 노동으로 귀한 천일염이 만들어지죠. 이거 소금 맛 좀 봐도 되죠? 네, 보십시오. 네. 근데 그 소금보다는 요걸 보십시오. 속에? 예. 아니 그거 아니라 요거는 엊그저께 이렇게 한 거라 아직 쓴맛이 강하고 요거는 여름에 거둔 거라 쓴맛이 덜합니다. 밑에 쌓여 있는 건? 예.
이게 소금 맛이 서로 틀립니다. 다네. 좀 다요 다. 아니 물론 짠 맛이지만 글쎄요. 짜고 달다. 네, 그렇죠. 쓴 맛이 덜하죠. 예. 짜다고 느껴지는 게 쓴 맛인 거야. 예. 김장에 써서 못 먹는 하는 거는 이 쉽게 말해서 몇 년간 우리처럼 이게 매일같이 걷는 소금에는 이것이 한 달만 빠지면은 간이 빠지면은 식용을 해도 그게 큰 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데서 온 거는 그 생산하는 그 방식이 틀려갖고 상당히 씁니다.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의 재래 소금은 사실 천일염이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을 여러 날 동안 갯벌 바닥에 가두어 염도를 높였다가 그 물을 거두어서 끓이면 소금이 되는데 끓일 자를 써서 자염이라고 부른 게 우리 전통 소금입니다. 천일염에 비해 순도는 높지만 연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만은 자염의 특산지였습니다. 경기만은 그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은 그 여염, 그러니까 고기와 소금으로 흥성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리적으로는 그 광활한 갯벌이 그 열려져서 그 안에서의 그 이 조수 간만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소금 생산의 어떤 최적적 조건이 되어 있었고, 한편으로 서울과 경기도라는 그 큰 도시 주거지가 형성돼 이 공급처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같이 구비되어 있어서 대단한 그 연안의 어떤 소금 산지로 자리매김했었습니다. 우리의 천일염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무기 생산에 필요한 소금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지를 물색합니다. 대량 생산에 맞는 천일염 기술을 중국에서 들여와 인천의 주안을 시작으로 이후 남동, 소래, 군자 등 대규모 천일염전을 경기만에 조성하죠. 그리고 그 소금의 운송을 위해 철로를 개설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입니다. 많은 이들이 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수인선은 그렇게 멍에를 지고 태어난 열차였습니다. 수인선이 멈추어진 그 위로 4호선 전철이 달립니다. 해방 이후 소금을 빼앗아가는 이들은 사라졌지만 경기만의 염전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생염전이라고 서로 돕는다는 뜻의 여기 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서로 돕는다는 뜻에 의해서 공생염전이라고 했죠. 그 여기 지금 사시면서 염전하시는 분들이 대개 그때 6.25 때 피난 내려오시면서 여기서 이 염전 사업을 하게 되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버님이 먼저 하셨죠. 아버님 때부터. 그러니까 53년도 피난민들 많이 내려왔을 때 여기는 평강, 철원, 금화 3개면을 3개 군 사람을 이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제가 지금 아버님이 갖고 있던 서류에서 내가 지금 없어졌는데 791명이 왔다가 이제 생활들이 어려우시니까 객지로 나가시고 끝까지 남으신 분들이 염전을 갖게 된 거죠. 저 제방을 구워 물자로다가 옥수수가루하고 밀가루 타 먹으면서 이걸 등짐으로 우리 1세대들이 막으신 겁니다. 제방을 그때 싼 거예요. 예. 소금보다 짠 눈물이 경기만 염전의 지난 100년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닐까. 사실 일반 사람들은 되게
염전하면 저 이제 신안 뭐 이쪽은 잘 아는데 여기 염전은 잘 전에는 예. 시내에서는 뭐야 남양 네. 남양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남양. 남양 소금. 그 남양 소금이 다 이제 그쪽에 이제 저 뭐야 화공 찍고 오고 집 막히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남양 소금이 남양 그쪽에가 염전이 다 없어졌어요. 경기만 사람들의 애환이던 그 많은 염전은 대규모 매립공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소금꽃도 잘 피었다. 몇 개 남지 않은 염전이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이죠. 지난 30-40년간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경기만의 갯벌 해안은 약 70%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갯벌은 육지 혹은 호수가 되거나 새로운 용도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00년 경기만의 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변모를 거듭합니다. 근데 그러한 갯벌들이 소금 산업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사실은 그 간척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개발이 되면서 매립이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농지 내지는 택지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유명했던 소금으로서의 갯벌에 대한 역할들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어발처럼 뻗은 넓은 갯벌이 있었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간척이 쉬웠습니다. 게다가 수도와의 접근성이 높아 간척 사업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사람들은 경기만을 간척과 변화의 아이콘으로 기억합니다. 산업도시로 변모한 안산의 다문화 거리는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 득실을 따지기엔 어려운 일이지만 변화무쌍한 역사가 만들어낸 다양성과 역동성을 바로 이곳 경기만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변화무쌍함이라면 이만한 길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화성시 송산면의 공룡길입니다. 시화호 간척지의 육지화 과정에서 바닷속에 잠겨있던 공룡알 화석지가 드러났습니다. 먼 옛날 이 길 위에는 아주 거대한 주인이 살았습니다. 1억 년 전에 살았던 공룡알의 화석이다. 그러면은 1억 년 전에는 지금 이 지역이 육지였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바다가 되고 지금은 시와 방조제가 막히면서 다시 육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 공룡알의 화석이 다시 나타나게 된 거네. 참 신기하네. 길이 사라진 자리에 또 하나의 길이 태어납니다. 길의 소멸과 탄생, 우리가 역사라 부르는 모든 이야기는 어쩌면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대규모 간척은 공룡의 길만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넓은 들판이 30년 전에는 바다였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 밑에까지 물이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죠. 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그 길 위에 남아있던 역사의 흔적까지도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사라져 버린 그 어떤 포구를 찾고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지에서 30여 분 거리, 역시 시화 방조제가 들어서면서 달라진 마을입니다. 여기가 종점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이 짝지가 옛날에 저희가 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 밑에까지 마산포 종점. 이게 마산포. 그러면 예전에 이 여기가 포구였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구는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원래 30년 전에는 여기가 포구가 맞죠. 그런데 한 30년 전에 시야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육지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곳이 그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던 데고요. 그전에는 여기가 마산포로서 아주 활발하게 포구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화지구 간척만으로 20개 포구가 사라졌다고 하니 그 변화의 바람이 얼마나 거셌을지 짐작이 갑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또 우리 아픈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마산포가. 그렇죠. 1882년 이모군란 당시 90군대가 그 차별에 반대해서 그렇죠. 분란을 일으켰죠. 그때 이제 대웅군이 이걸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대의 출동을 요청을 해서 그때 청나라 군대가 이 마산포구로 들어와요. 그리고 한양에 가서 대웅군을 잡아가지고 청나라로 압송해 갈 때 다시 여기로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청나라를 압송해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는 포구예요. 쇠국을 고집하며 바다를 폐쇄했던 대원군은 이곳 마산포에서 굴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며느리인 명성황후에게 밀려난 흥선 대원군은 이모군란을 틈타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지원 요청을 받은 청나라군에게 압송되죠. 당시 동서열강 모두가 조선을 넘보았습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을 오로지 조선 자신만이 인식하지 못한 채 문을 걸어 잠그고 권력 다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866년도에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요. 1871년도에 신미양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1894년에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갑오 농민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보면 약 30년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개방적이기보다는 쇄국정책으로 쓰였던 겁니다. 대원군은 하루 만에 한양에서 마산포까지 끌려와 압송됐다 전해집니다. 아니 뭐 완전히 폐가네요. 뭐 거의 뭐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청나라 군대한테 끌려서 그날의 부끄러운 흔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포도밭에 묻혔다 하더라도 역사가 바뀌진 않습니다. 조선이 쇄국의 빗장을 열고 국제정세에 더 적극 대처했더라면 어땠을까? 부질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해양은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었고요. 다만 냉전 시대 때 동아시아 해양이라든가 특히 황해는 죽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황해가 살아났고요. 1994년 이후에는 바다가 영토라는 해양 영토 개념이 적용되면서 이제 바다는 단순하게 길의 문제, 시레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의 문제, 국경의 문제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다 알다시피 현재 우리 한국이 대외 교류를 할 때 물동량의 99% 이상은 바다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교류는 절대적으로 거의 100%가 바다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중심되는 곳이 바로 경기만입니다. 바다는 육지와는 또 다른 소통의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경기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경기도의 반이 어떻게 보면 경기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기도는 사실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의 반이 바로 바다와 연안 갯벌로 형성된 경기만이 역할이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경기만 528km를 더듬어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경기만의 지난 1000년은 바다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성의 그 명성을 이어받은 다음 1000년의 관문은 이곳 평택항입니다. 바다를 품고 있기에 경기만의 지난 날은 그야말로 변화무쌍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만은 이렇게 수많은 갈등과 부침 속에서도 지난 1000년의 영광을 잃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동북아의 최고 거점으로 부상 중입니다. 이 역동적인 무대에 다음 1000년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